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일본 닮아가는 한국. 지금이라도 벗어나야. 한국은행의 경고. 활력을 잃어가는 한국경제의 모습이 일본식 장기 침체 흐름과 비슷하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고령화 여파로 노동력이 훼손된 데다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 수출 역량이 강화되면서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일본식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등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했다. 19일 한국은행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한국 상황 평가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 후 한국의 성장세 둔화는 그 원인 측면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일부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여러분, 저성장과 저물가 그리고 저금리 장기화에 이번 사태 재확산까지 겹치면서 세계 경제의 일본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한국 경제의 모습이 일본식 장기 침체 흐름과 일부 비슷하다고 하는 진단이 나왔다는 얘기는 한국 경제의 미래가 심상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불투명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한국 경제가 일본과 유사한 점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경제 성장률의 둔화 양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고령화 사회를 겪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 세 가지가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1980년대 후반 이후 최근까지 장기 침체에 머물고 있는 원인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 고령화입니다. 일본이 장기 침체를 겪은 원인은 1995년부터 생산 연령 인구입니다. 만 15세부터 64세까지가 줄었던 점입니다. 즉 고령화로 생산 연령 인구가 줄면서 내수 경기가 위축이 되었고요. 성장 잠재력도 약화가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5,178만 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내국인 중 생산 연령 인구의 구성비는 2020년 현재 71.5%에서 2040년이 되게 되면 55.6%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 인구가 만 65세 이상이 지금 16.1%입니다. 무려 803만 명인데요. 앞으로 20년 후에는 34.3%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가면 갈수록 하락, 즉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산 가격의 급락입니다. 1980년 후반부터 자산 가격이 급락했죠. 자산 가격은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이 되겠는데, 특히 2001년 9월 일본의 주가는 1989년 12월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자산 가격이 추락하면서 지갑이 얇아진 가게가 씀씀이가 줄었고 제품 가격도 꾸준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물가 하락으로 발생한 것이 디프레이션 발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산 가격 급락으로 기업과 가계의 디레버리징이죠. 부채 감축을 촉발하면서 소비와 투자가 크게 위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수출 경쟁력이 저하등이 되겠는데요. 자, 한국과 중국 등 신흥국들이 부상하면서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일본 경기의 장기 침체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일본은 장기 침체가 이미 상당 기간이 진행된 후 1997년 이후에야 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을 시도한 바 있는데요. 바로 늦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990년 이후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 정책도 정부의 성과가 없었습니다. 즉 성과가 제한적이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는 경제 구조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개혁을
적기에 실행하지 못함으로써 장기간 침체를 초래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일본과 같은 절차를 밟아서는 안 되겠죠? 자, 여러분, 한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1991년부터 1999년까지는 7% 성장했어요. 그리고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4.9% 성장,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3.3% 등으로 계속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2.0%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이번 사태의 충격으로 올해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 올 것인데요. 아마도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로 예상을 해보는데요. 특히 IMF 국제통화기금이 2020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9%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일본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살펴보겠습니다. 1981년부터 1991년까지 4.5% 성장했습니다. 1992년부터 2002년까지는 1.0%,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1.7%, 2008년부터 2011년 사이는 마이너스 0.6%,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1.1%로 하락을 했는데요. 지난 2019년도에는 0.9%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아마도 이번 사태의 영향으로 2020년도에는 IMF가 일본은 마이너스 5.3%를 경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의 성장률과 경제 성장률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어떠한 보완점을 찾아야 될 것이냐? 바로 생산성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기업들의 생산성이 향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니겠습니까?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든가 자율주행차 등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정부는 물론 큰 정보를 지향하면 안 됩니다. 작은 정보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한계 기업들을 하루빨리 구조조정을 해야만이 경제가 안전하게 유지 관리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의 저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인구 고령화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즉 생산 연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에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부가 신기업으로 해서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육성 정책이 나와야만이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져야만이 취업자 수도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력산업 성수가에 따른 우리나라는 수출 증가세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수출이 저하되게 되면 경제 성장률에 크나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제는 수출 경쟁력의 강화 정책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은행은요, 성장세가 둔화되고 물가의 하방 압력이 커졌으나 현재로서는 한국에서 상품 및 서비스 전반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디프레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한국은행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5%가 되겠는데 만약에 경제가 바닥 경제가 최악까지 간다면 마이너스 0.25%까지도 기준금리를 인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부터는 경기가 아무래도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면서 물가 상승률이 2% 이상이 되고 그리고 실업자 수가 감소된다면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2, 3년 뒤에 기준금리가 인상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여러분들이 가계부채라든가 또 기업부채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자산가격 폭락에 따른 디프레션도 일본 장기 침체를 부른 기폭제로 작용했다. 2001년 9월 일본의 주가가 자산 거품이 정점이던 1989년 12월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다. 자산 가격이 폭락하자 디프레이션, 즉 지속적인 물가 하락도 나타났다. 한국도 2017년을 정점으로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데다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 등이 일본 장기 침체와
닮은 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자산가격 폭락과 디프레션이 현실화하지 않는 만큼 한국 경제가 반드시 일본식 장기 침체로 향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 자산시장에 거품이 끼고 있는 데다 저물가 양상이 고착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과 다르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산가격이 과열됐다는 양상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여러분, 한국은행은 일본처럼 자산가격 폭락과 디프레션이 현실화하지 않은 만큼 한국 경제가 반드시 일본식 장기 침체로 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함부로 예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IMF보다 못지않게 바닥을 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내수 및 대외 거래를 살펴보게 되면 소매 판매 및 수출은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에서 지금 투자가 일제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활동 및 고용을 살펴보게 되면 제조업자라든가 서비스업에서는 생산이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생산이 감소되고 있고 당연히 지금 그러다 보니까 취업자 수가 감소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물가라든가 부동산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소비자 물가는 오름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금 부동산 가격은 오름세가 지금 소폭 둔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여러분, 종합적으로 한국 경제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국내 경제는 더딘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의 경제활동 재개와 중국 경기 회복에 힘입어 수출 부진이 완화되고 있지만 소비는 이번 사태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지금 여전히 미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에는 국내외 이번 사태 전개 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 장기화 및 미국의 대선 관련 불확실성은 하방 리스크로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식과 부동산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거품이 끼었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도 모릅니다. 특히 말이죠, 이번 한국은행 지적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이번 국정감사에서 말이죠,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 한국은행의 외부 연구 용역 보고서에 대한 대국민 공개율이 급격히 낮아졌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한국은행은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의원은 한국은행이 입맛에 맞는 보고서만 선별해 발표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자체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내부 보고서만 대중에 공개하고 정작 외부 연구 용역을 통해 생성한 보고서들은 철저히 숨기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의 경우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 80%였던 보고서 공개율이 20%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주된 업무인 통화정책 관련 연구 보고서가 사실상 한국은행 내부 자료로만 활용된 셈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 연구 보고서를 왜 국민들에게 속이는 겁니까? 한국은행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한국은행 본연의 업무인 금리라든가 통화, 재정정책 내용 등을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학계는 물론이고 국민들도 한국 경제 상황을 정확히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통화 정책의 변화를 수용하고 재정 당국과 협조하여 경제 위기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은 물론 한국은행의 정치 중립성 및 독립성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